안녕하세요. 명의의 건강비결 문지혜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만큼 또 무서운 게 있을까요? 돌연사의 원인 80%가 심장마비인데 이 심장마비의 원인 75% 이상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자기 심장 통증이 시작돼 불과 몇 시간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 심근경색.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근경색도 미리 알고 예방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 환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명의, 권현철 교수와 함께 오늘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환자들에게. 그렇죠.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교수님. 네. 먼저 본격적 이야기 전에 제가 네. 문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사진이. 되게 아실만한 분이신데 아, 그러네요. 왼쪽 두 번째는 조우련 씨고 네, 김영곤 씨, 씨, 그다음에 그리고 거북이 터틀맨. 네. 예.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네. 돌연사 하셨던 그렇죠. 거. 예. 다 돌연사. 이 신문에 다 한 번씩 다 나서 그렇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대개는 또 건강도 많이 또 돌보고 계셨던 분이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김영곤 씨는 특히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네. 직후에 또 사망하신 걸로 돼서 더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돌연사라는 거는 갑자기 찾아오고 흔히 심장 환자들이 이 평소에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무섭기도 하고 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수님? 심장마비가 갑자기 찾아오는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네. 심장을 공급하는 이 혈관들, 네.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게 아무 예고 없이 평소에 심하게 좁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갑자기 혈전을 막히기 때문에 막히고 난 다음에 첫 한 24시간 또는 24시간에 약 한 20%의 환자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돌연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돌연사, 급사. 네. 그 정의는 이제 증세가 발현되고 난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말하는데 이런 돌연사의 80%가 심장, 그 중에 이 80%가 약 이런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으로 심근경색.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무서운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해야겠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동맥경화 때문에 쌓여있던 혈관 내벽 안의 콜레스테롤이 갑작스럽게 터지면 노출된 콜레스테롤이 혈액과 만나 뭉쳐서 혈전이 된다. 혈전이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아서 심장 근육에 더 이상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죽는데 이것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 혈전이라는 게 혈액 네. 덩어리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혈액이 굳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피가 나면은 밖에 딱지가 앉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혈전인데 그게 몸 밖에 있을 때는 딱지고 혈관 안에 있으면은 혈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네. 이 의학 용어로도 피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가 좀 이렇게 좀 잔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 혈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 그러면 이 혈전이라는 게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많이 하죠. 네. 사실 이 방송에서나 또 CF에서나 가끔 듣고 있는데 네. 실제로 혈전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구태여 돌아다닌다면은 생기고 나서 거의 한 5초, 10초 내에 어딘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혈관이 나가다 보면 끝에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해서 뭐 동맥은 한 2, 3초 만에, 정맥은 한 10초 내에 어딘가에 걸리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시다면은 네. 지금 몸에는 혈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근경색의 혈전은 네. 이게 또 대표적인 혈전인데 국소적인 혈전입니다. 그 부분에 발생합니다. 돌아다니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혈관이 이 정상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쭉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네. 그래서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은 안에 부분이 죽처럼 흐물흐물하게 되고 그 부분이 터지게 되면은 내부가 혈관 안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죽 내부는 혈관과 만나면은 혈액을 굳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도 작용하지만 그 안에 뭐 조직 인자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서 네. 이 그 부분에 혈액이 굳고 그래서 갑자기 혈관이 막히게 되는 혈전은 국소적 혈전이 가장 많고 심근경색이 대표적이고요. 돌아다니는 거는 뭐 좀 잘못된 개념이라고 그렇군요.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의 몸 상태를 계속 지켜보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현재 의료에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실제는 심근경색이 생기는 혈관은 보통 한 30-40% 정도 심하게 좁지 않은 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물론 그 혈관을 미리 들여다본다면은 알 수가 있지만 네. 평소에 그 증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병원에 안 오게 되기 때문에 네. 미리 발견하는 거는 아직도 저희 의료계에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근경색증, 미리 알 수 있는 증상은 없을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일시적으로 무리를 해서 생긴 증상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가슴의 통증은 위험 신호. 특히 관상동맥이 막혀 일어나는 통증의 경우 심장이 운동을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심근경색이다라고 네. 의심해보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심근경색의 증상에도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특징을 교수님이 몇 가지 정리를 해보셨거든요. 함께 네. 볼까요? 가슴 가운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군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그 가슴 통증은 사실은 뭐 굉장히 뭐 무시무시한 증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네. 대부분은 사실 심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증세를 유심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중요한 게 대부분은 가슴 가운데 네. 또 약간은 왼쪽 그런 쪽이 이제 심근경색의 증세입니다. 가운데 혹은 약간 왼쪽. 다시 말하면 오른쪽은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아. 또 위로 이 부분으로 올라가면은 이쪽은 근육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가운데 또는 약간 왼쪽, 가슴 가운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렇군요. 그게 생기는 것이 심근경색의 통증입니다. 네. 통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와요? 대개는 뭐 표현에 따라서는 뭐 코끼리가 이렇게 가슴을 꽉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타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되기도 이렇게 하는데 불에 타는 듯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좀 둔중한 압박감 또는 답답하다, 무겁다 그렇게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손바닥. 네, 손바닥. 저희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통증은 심장 통증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손가락으로 가리킬 만한 통증이 가장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위에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하는 좁은 부위요? 좁은 부위는 예. 국소적 통증은 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손바닥 크기 이상, 가운데나 왼쪽이나 손바닥 크기 이상의 넓이로는 통증이 있어야 심장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세 번째 특징 뭐죠? 왼쪽 팔 안쪽. 이게 보통은 뭐 어깨로 방사가 된다, 어깨로 번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왼쪽 어깨가 아프다, 또는 팔이 아프다, 또 왼쪽 팔로 방사된다 그러니까 왼쪽 뭐 손이나 이 아래쪽 이 손목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저희가 어깨라고 하는 말은 왼쪽 어깨의 안쪽을 뜻합니다. 안쪽과 팔 안쪽으로 이제 방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신경 분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하고 이 안쪽하고 신경 분포 때문에 그런데 바깥쪽으로 가지 않고 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손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손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왼손이 저리시다고 네. 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네. 초기 심근경색 통증이 시작하고 6시간 이내에는 1시간의 사망률이 1%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6시간 이후에는 0.5%씩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시간은 심장이다. 시간은 돈이다가 아니라 시간은 심근이다. 시간은 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거를 본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교수님? 많이 있죠. 예. 예. 좀 일찍 왔으면 괜찮은데 뭐 우리나라 분들이 잘 참으세요. 네. 그 참는 걸 또 미덕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자분들이 늦게 오세요. 이건 통계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 관계없이 네. 여자분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잘 생기지는 않지만 생기면 사망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이 참는다는 그렇습니다. 의미겠죠? 예. 그리고 또 뭐 자기 통증이 생기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좀 더 늦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지나서 와서 심장이 다 이제 파괴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심장은 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은 정서가 있고 12시간 안에 심근경색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괴될 거 다 파괴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런 통증이 있고 몇 분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의상은 옛날 가이드라인은 30분 이상이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은 5분, 길면은 10분 이상의 통증이 있으면은 그거는 협심증이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이제 이미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5분 기준으로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정보 과연 맞는 걸까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심근경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 거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심근경색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날씨가 추워지면 심근경색 즉 발병률이 높아진다. 오! 대부분이 다 O를 드셨고 저도 O를 들었는데 왜 O를 드셨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 그 활동이 줄어들고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심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무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맞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심장도 같이 막 이렇게 수축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O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뭐 구태여 말하자면 O라고 말씀드려야 될 텐데 추워지면은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네. 수축이 되면은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뭐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네. 심부전이나 다른 다른 심장관계 질환들은 다 빈도가 한 15 내지 20%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도 또 잘 생깁니다.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오. 그거는 탈수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건데요. 네. 덥고 탈수가 되면은 물기가 빠지면서 우리 몸이 혈액이 좀 더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이 좀 잘 생기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는 네. 심근경색이 잘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심근경색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50대 남성이 심근경색 즉 발병 빈도가 높다. 하나, 둘, 셋. 오, 대부분 오고 한 분만 X를 드셨네요. 왜 X를 드셨는지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요즘에는 다른 연령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꼭 50대 남성에게만이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X를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혼자 X를 드셨거든요. 이번에는 O를 드신 분. 예. 일단 50대면은 또 사회적으로 또 오랫동안 사회생활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또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는 네. 아무래도 그런 스트레스가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좀 더 발병 빈도가 높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50대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50대 남성분들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O를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50대라서 꼭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답은 X입니다. X예요? 그 외국 통계, 우리나라 통계에서 잘 밝혀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장 높은 빈도는 60대입니다. 그 다음이 70대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이 50대입니다. 50대가 심근경색 걸렸을 때 신문이나 뭐 방송에 많이 나오죠. 그 때문에 아마 많다고 아마 느끼실 것 같고 네. 또 한창 일할 시기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그게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그런 것 것도 같습니다. 있고. 예.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사실 스트레스와 심장병의 관계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높이긴 하는데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심근경색이 생겼다. 그거보다는 이 4대 위험 인자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담배. 그다음에 이 인자들이 뭐 운동 부족이나 경쟁적 성격이라든가 유전적 요인, 뭐 비만 이런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방청객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스트레스가 이제는 뭐 50대, 60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젊은 층에게도 간혹 오나요?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간혹 오긴 합니다. 제가 맡은 환자 중에 가장 젊은 환자가 19세입니다. 그 다음에 23세, 너무 29세 어리네요.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고요. 가끔 40대를 심심찮게 보는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이게 40대, 50대의 위험인자, 유일한 위험인자, 네. 흡연입니다. 거기는 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별로 작용 안 합니다. 그런 인자들은 작용되려면은 한 30년, 30년 이상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60대, 70대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교수님, 우리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진료부터 받게 되나요? 급성 심근경색, 특히 뭐 12시간 이내의 심근경색은 굉장히 응급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걸어서 들어와서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단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네. 정세를 들어보고 심전도를 찍고 네. 이거는 심근경색 같다 그러면은 바로 응급 조영술을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응급 시술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여의치 않은 병원에서는 뭐 혈전 용해제 같은 약을 쓸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에서는 조영술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상동맥 조영술 어떤 건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혈관 조영술은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좁아졌는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이다. 대개 다리의 대퇴동맥에 와이어를 삽입해 관상동맥이 입구까지 길을 확보한 후 조영제를 쏘면서 관상동맥이 좁아진 곳을 찾는다. 조영제는 엑스레이가 통과하지 않는 물질이므로 조영제를 통해서 혈관이 좁아진 부분을 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조영술이 어느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혔는가를 들여다보는 거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조영술은 대퇴동맥, 다리동맥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요새는 손목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이제 관을 직경 한 2mm 되는 관을 삽입을 해서 네. 거기다 조영제를 주입을 하면은 혈관이 밖에서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뭐 아프지도 않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대개는 간단한데 네. 심근경색은 환자가 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는 직접 당해시 보신 분들은 분위기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는 기술적으로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됩니다. 네. 그러면 저 조영술을 검사를 했더니 관상동맥이 막힌 부분을 찾아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그 다음에는 심근경색은 그 부분이 이제 동맥경화도 있지만 네. 혈전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느다란 철사줄 0.3mm 직경의 철사줄을 넣어서 그 부분을 통과를 시키고 그 철사줄을 따라서 이 풍선을 넣어서 풍선으로 넓히거나 또는 요새 대개 경우는 뚫은 다음에 철망을 넣어서 그 부분을 지지해서 재발도를 낮추는 소위 말하는 관상동맥 성형술, 관상동맥 중재술이라는 그런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성형술 어떤 시술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관상동맥 성형술은 좁아진 관상동맥을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확장시켜주는 방법이다. 먼저 사타구니나 팔해동맥을 통해 길고 부드러운 도관을 삽입한다. 심장 관동맥 입구까지 길을 확보한 후 도관을 따라 협착 부위에 풍선 카테터를 집어넣는다. 풍선을 부풀리면 노폐물 덩어리, 플라크 등이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와 부서진다. 그 결과 관상동맥이 넓어져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풍선만으로 혈관 확장이 어려울 때는 스텐트라는 금속 철망을 삽입하기도 한다. 스텐트는 혈관 내벽에 대한 제지대 역할을 하여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히고 혈류를 개선시킨다. 최근에는 재협착을 막기 위해 약물이 코팅된 스텐트를 시술하기도 한다. 지금도 그러니까 저런 스텐트라는 철망
네. 저런 걸 이용해서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술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관상동맥 성형술이라는 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봤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텐트는 원형의 금속망 형태다. 동전보다도 작은 크기지만 혈관의 좁아진 통로로 부풀어 올라 혈류를 원활하게 한다. 약물 코팅 스텐트가 끼워진 풍선 카테터는 환자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 협착 부위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입니다. 보니까요, 굉장히 정교한 시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다루는 것이 뭐 아까 말씀드린 0.3mm 직경의 철사줄, 네. 그다음에 기구들이 사실 들어갈 때는 직경이 1mm밖에 안 됩니다. 1mm짜리 기구를 2mm 되는 관 속으로 넣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첨단 치료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 스텐트라는 게 보니까 아주 작더라고요. 네. 동전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말아놓으면은 한 직경 1mm, 길이는 뭐 한 20mm에서 한 40mm 사이, 네. 그거를 더 넣어서 넓히면은 혈관 직경에 맞게 한 2.5에서 4mm니까 상당히 작죠. 예, 관상동맥이 그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네. 그 크기에 맞춰서 보통 스텐트가 들어가면 요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네. 요 굵기에 맞춰서 딱 들어가니까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이면 넣기가 쉬운데 네. 이 갈림길 있죠. 네. 분지병변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철망을 양쪽으로 동시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병이 있긴 합니다. 네.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일상생활이 언제 가능한가? 보통은 시술 후 다음 날 태어나는 게 원칙인데 네. 심근경색은 뭐 시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 심장 근육이 상했기 때문에 보통은 입원을 한 3에서 5일 정도 네.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권영철 교수님께 심근경색증 치료를 받고 지금은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 한 분이 나와주셨어요. 사례자분을 만나보죠. 이수용 씨인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이수용 씨,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심장마비가 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주변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때 당시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건강 체질이라서 선천적으로 건강 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게 올 줄 몰랐죠. 한 20분 동안 심장마비가 왔었죠. 그래서 저는 저 세상을 갔다가 왔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데 심근경색이 바로 처음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네. 이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해서 협심증 상태에서 들어오셔서 증세도 좀 통증보다는 어지러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혈관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혈관이 막혔다 풀렸다 하면서 혈압이 주로 떨어져서 네. 온 보통 이제 심근경색보다는 중하지만 약간 좀 다른 코스를 밟고 온 것인데 네. 사실 월요일 날 굉장히 악화가 되셨어요. 예. 악화가 되면서 심장이 이제 심근경색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하면서 심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응급 마사지 그쵸. 뭐 그런 걸 하죠. 예. 그걸 한 5분간 하고 난데 좀 돌아왔는데 네. 다시 또 멈췄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환자분은 뭐 전혀 모르셨겠죠. 의식이 정말 없었으니까. 위급한 상황이었네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응급으로 이제 조정실로 옮겨서 이 체외순환 펌프라는 시술을 하게 됐는데 네. 이 펌프는 이 심장과 폐가 완전히 멈춰도 실제로 숨을 안 쉬어도 우리 몸에 산소와 혈액을 다 공급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원래는 수술 중에 사용하는 장치인데 네. 다리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피를 뽑아서 전신을 돌려서 동맥으로 넣어주는 그 심장과 폐가 완전히 멈춰도 계속 피와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 그런 체외순환 장치를 그때 이 환자분에게 시술하게 그렇군요. 됐죠. 네, 명의진료실입니다. 병원에 있는 진료실을 스튜디오로 옮겨왔어요. 평소에 권현철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심근경색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저희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분부터 질문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세요. 예. 심근경색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좋은 궁금합니다. 질문입니다. 네, 네. 사실 이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멈췄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응급처치요. 응급처치. 예. 그래서 옛날에도 야구 선수 한 분이 야구를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네. 그분을 이제 실어 나가는데 중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뇌 손상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실제로 해야 될 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심장 마사지를 시작해야 됩니다. 뭐 심폐소생술 그러면은 네. 뭐 구강 대 구강 그 입으로 뭐 이 부는 거 있죠. 그거를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네. 또 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입대고 뭐 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사지만 하면은 마사지 자체로 심장이 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흡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그 가슴 가운데를 계속 이렇게 한 3cm 정도 누르는 마사지를 하시고 네. 그 주위 사람들을 오게 해서 네. 계속 어떤 상황에도 그 마사지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는 게 가장 네. 좋죠. 너무 우리 겁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겁내지 말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니까 그 심장 마사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 받아볼게요.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 저 와인이 심근경색을 예방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게 진짜 사실인지가 궁금해요. 저도 와인을 그 얘기 좋아하시나 들었어요. 보네요.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 건강 비결로 와인을 일부러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막 네. 마음 놓고 먹고 막 이러잖아요. 한 잔 먹고 더 먹고 막 이러면서. 연구 결과는 그 사실이 맞습니다. 아, 와인을 예. 드시는 드시는 분, 와인을 한 잔, 두 잔 드시면은 심장병의 발생률이 더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거는 좀 나빠집니다. 네. 예를 들면은 뇌출혈이 좀 증가하고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또 증가합니다. 네, 네.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실 필요는 없다. 그게 공식 입장이라 그냥 맛으로 드십시오. 조금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명의의 건강 비결에서는 오늘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병은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을 제대로 아는 것도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도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